자, 3회의 프로그램으로 정신분석 특강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들이라는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개념들 중에서 증상이라는 개념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잡은 근본 개념들은 증상, 윤리, 퀴어,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될 텐데, 뭐 증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분석과 충분히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정신분석에 대해서 낯선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윤리와 퀴어는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의 영역과는 사뭇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따라오시면 어떻게 증상의 개념에서 우리가 윤리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서 다시 퀴어에 관련된 윤리학이 설정될 수 있는지, 정신분석이라는 흔히 남성 우월적인, 남근 중심적이다라고 비판받고 있었던 프로이트의 개념을 어떻게 심지어는 퀴어의 영역으로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증상, 프랑스어로 이제 쌍통이라고 하죠.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P 다음에 T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쌍뽕이라고 했어요. 자, 오타인데요. 자, 증상 개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상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어디가 아픈 걸 증상이라고 해요. 병의 신호인 거죠. 어디가 아플 때 증상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보통 정신의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의학의 영역에서도 그 증상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명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신분석의 시작 역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이트에게서 정신분석이란 증상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되었으니까, 프로이트 역시 의학자였고 정신분석가이기 이전에 정신의학자였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을 의학의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그러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는 과연 정신분석이 치료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긴 했었지만, 자, 어쨌든 프로이트 역시 증상을 일반 정신의학이 다루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초기 연구서들을 읽어보면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그 텍스트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텍스트에도 있는 것처럼 읽어볼게요. 히스테리라는 증상에 대해서 정신분석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왜냐하면 히스테리 환자의 원인의 기억은 은폐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망각된 기억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로 표현하게 하고 상세하게 진술하게 하는 것.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언어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히스테리의 원인이 제거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 라는 명제를 설정을 하죠. 자,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었어요. 자, 그리고 정신분석이 이러한 여정을 따라간다면 사실은 정신분석은 그리 어려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었을 테죠. 프로이트의 여정이 락강의 여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읽기가 수월하고 정리하기가 수월하고 이해하기가 수월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단지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난해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20세기 철학자들이 하듯이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굴려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프로이트의 태도를 정신분석이 견지했다면.
자, 근데 프로이트는 어쨌든 그렇게 증상을 제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분석의 여정을 이끌고 나가지만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자주 실패했죠.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환자의 치료를 실패한 그러한 사건들을 들추어내고 심지어는 자살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폭로를 하고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치료로서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었던 거죠. 자, 그렇게 프로이트의 여정은 끝이 나게 돼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많은 비밀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프로이트의 모험은 끝이 나죠. 즉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무의식을 분석해서 무의식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프로이트 나름의 이론들을 설정을 하고 개념들을 창안을 하고 그 개념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물론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것이니까요.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갱신하고 무의식을 보다 언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의 증상을 제거하는 정신분석이라는 포지션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락강 역시 이러한 태도를 쫓아가요. 제가 57년까지 락강이 동의한 지점이라고 이렇게 명기해 놓은 이 부분은 프로이트나 락강이나 모두 증상을 언어로 포착할 수 없었던 어떤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를 하고 그것을 언어로 포획을 하고 즉 상징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언어로 포획을 하고 말로써 사로잡아서 그 말의 기능 속에서 증상이 소멸하도록 그걸 아브레악시옹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제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태도를 정신분석의 여정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락강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57년까지만. 그랬다라는 것은 57년까지만 그랬다라는 것은 락강이 57세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락강,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을 치료라는 영역으로부터 흔들리게 만들고 정신분석이 치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정신분석을 의료계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58년부터라는 거예요. 58년부터. 그러니까 락강이 말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시점에서 늙은 나이에 자신의 포지션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57세가 됐어도 자기가 늙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80세가 될 때까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이론들을 재정립하고 다시 해체하고 재정립하고 다시 해체하고 하는 방식의 이론의 여정을 멈추질 않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자, 그런 부분이 락강의 특수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철학자들과 락강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다른 이론가들과 락강의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론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락강의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앞 페이지에서 한 말과 뒷 페이지에서 한 말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강 같은 것을 마련을 할 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3강 정도의 강의를 듣고 락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물론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이 누군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락강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락강은 자기가 누군지 지식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누군지를 알면 그걸 우리가 수능에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플 시험 볼 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랑을 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락강이 이런 사람이야 넌 모르지 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락강이 누구인지 아는 거, 락강의 지식을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락강도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의 지식이
자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습득하고 정신분석의 여정 속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지식은 본인이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의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내담자의 무의식은 각각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적인 무의식을 락강이 만들어낸 보편적인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해받고 있는 어떤 이론, 보편적 이론을 통해서 분절하는 행동은 락강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미쳐 있다라고 정신분석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대충 동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까. 우울한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갔다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진단명을 알려주겠죠. 근데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나에게 당신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이론을 나에게 진단명을 적용시키느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 뒤에 DSM-1, 2, 3, 5라는 책자들이 있어요. 진단을 권위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국 정신의학회가 만든 지식의 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지식의 책에 근거해서 내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타자가 나에게 규정하는 것. 자, 이게 일반 정신의학이라면 이러한 정신의학의 시스템을 우리는 타자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소외되는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락강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현병까지 가면 굉장히 멀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마음과 무의식의 구조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듯이 다형적인 거예요. 다형적이라는 것은 다수성이라고도 언급할 수가 있겠죠. 뭐 바디의 용어로 쓰자면 멀티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다수적인 것이고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것을 타자의 지식의 시스템에 내어주고 그것에 의해서 분절당하는 과정을 정신분석의 치료라고 본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자의 권력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한정시키는 과정 그 자체를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락강은 그것을 원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3강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락강의 누구이다라고 이렇게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전달시켜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락강을 읽는다라는 것은 락강의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지식의 구조 내부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 구조 내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황하는지 그리고 방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는지 그러한 견딤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에 의해서 이 경우엔 락강이겠죠. 주어진 지식을 어떻게 자기화할 수 있는지 즉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형된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지식의 미로로부터 나오는지 그런 다음 다시 나만의 지식을 어떻게 재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신적 체력을 키우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락강은 우리에게 자신을 읽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강의들은 물론 락강이 누구인지 어떤 지식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증상을 락강이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철학이나 지식을 접하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락강은 그래서 락강의 텍스트를 읽는다라는 것은 락강적인 윤리가 요청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룻밤만에 읽는 자크 락강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을 읽고 락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락강의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한참 헤매다가 한 1년 헤매다 나오겠죠. 나와서 락강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황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지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알도록 해주는 절차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분석 역시 그러한 전략을 내담자에게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내담자에게 당신의 증상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증상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이트는 그러한 방식으로 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당신의 증상이 무엇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즉 언어로 표현되면서 증상이 소멸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락강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죠. 증상에 대한 태도가 락강에게는 57년 이후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락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증상을 지식으로 사로잡아서 무엇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을 멈추게 한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멈추게 한다면 병이 멈추지만 락강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병이기 때문에 병을 제거하면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소외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자, 증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이라는 것의 겉모습이에요. 근데 락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상을 사로잡을 때 사용된 언어가 나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나의 증상을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그 증상이 방어하고 저항하고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죠. 증상이 출현했던 이유는 왜 출현했을까요? 증상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출현한 이유는 증상이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체가 왜 우리 자신에게 가해지는 언어적인 포획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유아기의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체는 혹은 존재는 여러분들의 신체와 존재를 사로잡는 언어에 수긍하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증상적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들이 증상적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당신은 여자이고 당신은 남자이고 당신은 몇 살이고 당신은 한국인이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기쁠 수도 있어요. 기쁠 때 그것을 락강은 상징계적 쾌락이라고 부르죠. 자, 그건 우리가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온전히 사로잡힐 때 느끼는 일종의 마조이즘적인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한 언어에 저항하려는 태도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의 발견을 증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항하려고 하는 순간, 존재가 타자의 언어에 사로잡히는 것에 저항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신체를 상징화했던 아버지의 이름에 저항하려는 순간을 증상적 순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의 증상을 소멸시키면 결국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증상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제가 락강을 강의할 때 이 그림을 꼭 보여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신체가 언어에 사로잡힌다 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막막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구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인데 땅 밑에 주일상수가 있죠. 땅 밑에 있다는 건 억압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땅 밑에 주일상수가 있고 뭔가 만개한 느낌이에요. 꽃이 막 펴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의 리얼리티 속으로 출현한 것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라난 나무인 것이죠. 뿌리로부터 자라난 나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핍진해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우리의 신체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이트가 가정했던 인간의 쾌락에 관련된 현실이에요. 인간은 쾌락을 즐기지 못하는 주체인 것이고 문명이 출현했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쾌락에 대한 억압, 즉 이곳에서는 이미지에서는 땅으로 표현되는 쾌락에 관련된 근본적 억압이 결국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저 나무가 우리 자신이 건설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저 나무 옆에 제가 르팔리우스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남근이라는 뜻이죠. 남근은 바로 이렇게 나무가 자라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문명의 은유예요. 이걸 부성적 은유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밖에 은유될 수 없도록 은유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은유의 방향. 자, 모든 언어는 은유잖아요. 모든 언어는 은유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갖고 계실 테지만 그 이름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는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은유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몇 살이거나 학생이거나 선생이거나 뭐 직장인이거나 그 단어들이 다 은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아닌 것이죠. 단어는 은유일 뿐이에요. 뭐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표현해주는 은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는 없죠. 그게 바로 은유가 현실 속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인데 본인을 여자라고 말한다면 자, 그 은유는 허용되지 않은 은유예요. 물론 퀴어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에서는 금지되어 있죠. 자신의 성별을 적는데 이력서에 남자가 여자라고 적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력서에. 법적인 방식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자신에 관련된 은유가 방향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은유는 하나의 질서, 거대한 하나의 질서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질서를 보통 락강은 부성적 은유라고 불러요. 왜 부성적이냐면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은유가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은유가 남성적인 흐름을 따라서만 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유를 통제하는 권력이 존재한다면 추상적인 권력이죠. 그걸 이제 락강이 대타자라고 부르는데 그 대타자에는 성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별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이라는 것이죠. 가부장적 질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장 근본적인 장소에서부터 즉 가족관계 속에서부터 이미 아버지의 질서가 가족관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질서가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아이들은 자신을 은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착한 아이거나 나쁜 아이거나 모든 종류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은유로 사용될 때에는 아버지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질서로 은유되는 모든 의미의 세계를 팔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팔루스를 따라서 자란 나무들은 어쨌든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핍진하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길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신체는 철저하게 통제당한다는 것이죠. 땅 밑에 존재했던 그 거대한 꽃의 향연은 결국 땅 밑에 존재하는 것으로만 간주될 뿐이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양태는 핍진한 양태라는 거예요. 죽은 양태라는 것이죠. 물론 저 밑에 있는 땅에 보이는 저 화려한 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화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저 주일상스의 세계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면 고통으로밖에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팔루스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다시 그리로 간다 해도 그것을 꽃으로 향유할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상스를. 자, 그런데 제가 그 나무의 끝에 별표 하나를 그려놓고 히스테리의 꽃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히스테리란 무엇인가 하면 이후에 제가 히스테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스테리가 무엇인가 하면 히스테리는 핍진한 현실을 뚫고 억압을 뚫고 출현한 주일상스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의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땅 밑에서만 존재해야 했던 꽃이 현실 속에서 피워진 것과 같다라고 말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증자로서의, 즉 억압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러한 주일상스의 현실적인 개화를 쾌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지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테리가 꽃을 피울 때 주체는 그것을 고통으로 간주하고 그 고통이 심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를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고통을 호소할 때 정신분석가가 만약에 프로이트였다면 그 꽃을 꺾으려고 할 거예요. 혹은 일반 정신의학도 마찬가지로
그 꽃을 꺾어서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즉 팔루스의 언어를 사용해서 팔루스의 은유법을 사용해서 그 꽃을 언어로 표현하고 묘사한 뒤에 시들어서 죽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꽃이 소멸되면 그것을 정신분석의 치료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러한 태도에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꽃을 소멸시키면 다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억압된 것은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억압의 근본적 태제이기도 하죠. 억압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를 항상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에 어디서든 또 다른 꽃이 피게 되면 또 그것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끝도 없이 정신분석의 치료의 절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프로이트가 후기에 경험한 난점이었어요. 증상을 제거할 수가 없더라. 즉 치료에 성공할 수가 없더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그 초기 텍스트에는, 즉 19세기 말에 쓰여진 텍스트에는 자신 있게 언어에 의해서 증상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후기의 프로이트는 이제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증상과 억압의 장치와 그리고 억압의 장치를 뚫고 나온 히스테리적인 증상의 표현의 근본적 구조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걸 몸소 증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즉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게 증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증상은, 즉 병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을 제거하면 인간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래밍에도 완전하게 장악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반항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가 반응을 하고 인간의 신체가 증상을 표현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의식과 조우하는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